네, 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13년 3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1번부터 보십니다. 21번. 자,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정전 용량 및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발생하는 유도장애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우리가 전력선을 설치해놨다. 그러면 평상시에 대지와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C로 이렇게 충전되고 있죠? C로 충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될 때, 충전되고 나면 이 CS가 정확하게 A상, B상, C상이라고 하면 A상, B상, C상의 크기가 같으면 이쪽에 저쪽 송전화 측에 가면 얘 무슨 결선을 해놨어요? 우리나라는 다 Y결선을 해놨죠? 이렇게. Y결선을 해놨는데 이 Y결선 중성점에 얘가 만약에 진짜 평형이 돼 있다면 중성점에 전압이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 중성점에 얘가 항상 불평형이기 때문에 평형이 될 수는 없지. 그래서 약간의 전압이 나타납니다. 그 전압에 의해서 대지 전압은 몇 볼트예요? 0볼트다. 그러면 전압 차가 생기죠? 전압에 차가 생겼다. 전위에 차가 생긴 겁니다. 전위에 차가 생기면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뭐가 전류가 흐르겠지. 그 전류에 의해서 누구의 옆에 통신선이 있다면 통신선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린 정전유도라고 합니다. 정전유도. C의 뭐에 의해서 생긴 거야? 결국은 불평형에 의해서 정전유도가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 어떤 지락고장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지락고장이 생기면 그 지락전류에 의해서 접지계통에 뭐가 흐르겠어? 지락전류가 흐르겠죠. 그 지락전류가 직접적으로 드는 3IJ라는 지락전류가 흐릅니다. 이 지락전류 크기에 의해서 통신선에 또 영향을 줄 거 아니야? 걔를 우리는 전자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전자유도 현상. 내가 고장에 의해서 발생되는 유도장애를 뭐라고 한다고? 전자유도장애다. 평상시에 고장이 아닌 평상시에 생기는 유도장애를 뭐라고 한다고요? 정전유도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보시면 정전유도장애, 전자유도장애다. 자, 다음 22번으로 갑니다. 22번은 피대기가 구배할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피대기가 구배할 조건. 피대기에 보면 다 전압에 대해서 거의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피대기는 왜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우리 변압기가 아주 비싼 변압기가 있다. 이상전압이 저쪽에서부터 치고 들어왔다. 그럼 이상전압으로부터 TR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1차 측에 뭐 달아놓는 거예요? 피레기 달아놓는 거죠. 이 피레기를 달아놓는 것이다. 왜? 이상전압이 어디로? 얘를 아크시키면서 뭐 한다고? 대지로 빠질 수 있게, 이상전류가 빠질 수 있게 이렇게 피레기를 설치하는 건데, 이 피레기의 구비조건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구비조건은 이런 거죠. 전압을 따진다면 전압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전격전압선이라면 전격전압은 상연주파 방전개시 전압은 전격전압의 몇 배? 약 1.5배 정도 크기로다 상연주파 방전개시 전압을 만들어 놓습니다. 얘가 무슨 선?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다. 개시 전압이라고 하고요. 그 이상 전압이 들어오면 충격성 전압이 들어왔겠죠. 충격이 들어오면, 충격파가 들어오면 동작하는 전압을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충격파가 들어오면 일부 방전을 하고 나서 얘가 어떻게 하지? 아크가 이제 끊기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의 송전 상태로 되돌아가겠죠. 걔를 제한 전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방전 후 피레기에 남게 되는 전압을, 피레기 단자에 아직 남게 되는 전압을 우리는 제한 전압이라고 합니다.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의 파고치는 작은 게 좋은 거죠. 왜? 피레기에 들어오는 충격파는 작은 게 좋은 거지. 제한 전압도 파고치로서 낮은 게 좋은 겁니다.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상용주파 60Hz에서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때 상용주파에서 방전을 개시할 수 있겠죠. 그 전압은 높여줘야 합니다. 파고치는 높여줘야 된다. 이렇게 동작해야 하는 것이고, 이거에 의해서 전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류는 피레기에 충격파가 들어오면 전류가 흐를 텐데, 그 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어떻게 흐르냐면 피레기가 동작하는 전류, 피레기 전류라고 하죠. 피레기 전류가 충격파가 들어왔을 때 동작하는 전류, 피레기 전류에 의해서 속류가 이렇게 0점에서 소호가 됩니다. 속류가 뭐예요? 속류가 뭐예요? 피레기에 충격파가 들어오면 방전하는 전류가 방전을 하고 나서 그 전류, 한번 여러분 이거야.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는데 한번 훅 싸고 나서 뭐예요?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뻘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방전을 하고 나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운전되던 몸 상태로 남의 집 잔변을 볼 거 아니야. 걔를 우리는 속류라고 하는 거야. 똑같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한 번 방전하고 나면 이제 상용주파 60Hz가 흘러 들어올 텐데 그 60Hz에 의해서 들어오는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속류라고 합니다. 속류. 그 속류는 어느 때까지 꺼지는 거야? 전압이 완전히 제로가 됐을 때, 전압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같이 전류도 사라지는 전류를 우리는 속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보기로 돌아가셔서 1번부터 보시면 피레기의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낮은 게 좋은 것이다. 예, 맞네요. 2번 보시면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게 좋다 그랬지? 왜? 상용주파에서는 60Hz에서는 약간의 절연을 어느 정도 절연을 해놨기 때문에 얘는 개시하는 전압이 높아야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3번 보시면 제한 전압은 낮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속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피레기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3번으로 갈게요. 자, 24번은 단도체 방식과 비교하여 복도체 방식의 송전선로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단도체와 복도체를 비교해보랍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1번부터 보시면 전선의 인덕턴스는 감소하고 전류량은 증가한다. 자, L은 단도체일 때 L은 뭐였어요?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에서 얘가 복도체로 됐답니다. 그러면 L은 어떻게 되겠어? N으로 복도체만큼 나눠줘야 되고 R이 뭐가 돼요? 등가 반지름으로서 커지는 거지. 반지름도 커지고 N도 커지니 당연히 얘네들과 L은 반비례한다. 그러면 감소하는 게 맞겠죠. C는 어떻게 되지? C는 0.02413을 뭐로 나눠줘요? 로그 10 R분의 D로 나눠주는데 여기서 등가 반지름이 커졌다. 복도체는 얘가 커지면 이 값은 전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건가요? 이 값이 작아지면 얘가 무슨 관계에 있어?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C는 커지겠죠. 1번은 맞고요. 2번 선로의 송전 용량이 증가한다. 당연히 뭐가 손실이 줄어드니 당연히 송전 용량이 증가되겠죠. 다음에 세 번째, 안정도가 증진됩니다. 왜냐하면 안정도가 증진된다는 얘기 뭐냐면 P는 안정도식에서 X분의 ES, ER 사인 델타에서 X값이 줄어듭니다. 복도체로 하면. 왜?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 1회선을 2회선으로 했을 때 A, B, C, D가 어떻게 변하냐? A, 전압비는 그대로고 전류비 D는 그대로고 임피던스 B는 어떻게 되죠? 2분의 B로 다 뭐 되는 거야? 작아지잖아요. X값이 뭐야? 결국은 유도선에 있을 때 X값이 송전선의 뭐야? 얘가 임피던스잖아요. 그죠? X값, 리액턴스 값, 송전선의 그 리액턴스 값은 뭐만큼 줄어드는 거야? 복도체로 한 만큼 줄어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값이 줄어들면 안정도는 증진되겠죠. 다음 몇 번이냐면 여러분들 4번에 보면 전선 표면의 전위 경도가 저감되어 코로나 인계 전압을 낮출 수 있다. 코로나 인계 전압은 높은 게 좋은 거야? 낮은 게 좋은 거야? 당연히 높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코로나 인계 전압식은 어떻게 돼요? E0는 24.3 M0 M1의 델 D의 로그 11m라는 R분의 D에서 지름이 커졌다. 인계 전압이 커진다. 코로나가 개시하는 전압이 커졌다. 코로나가 진짜 일어나는 전압, 시작하는 전압은 키운 게 좋은 거죠. 복도체를 사용하면 지름이 커지니 당연히 인계 전압은 커져야지.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4번. 그죠? 자, 그 다음 24번으로 갑니다. 24번은 전력계통의 전압조정 설비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전력계통에서 전압을 조정하는 설비는 이렇게 있습니다. 전압을 직접 조정하는 설비가 있고 전압을 간접 조정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전압을 직접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압기에 탭을 조정하면 되겠죠. 탭. 1차 측에 탭을 둬서 그 탭을 변환. 탭이 뭐예요? 이렇게 1차 측 코일에 양을 뭐 하는 거야? 조정을 해서 2차 측의 전압을 몇 볼트로 맞춰준다 이 말이죠. 이렇게 탭을 가지고 전압을 조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탭 말고 슬라이드 악스라 그래서 이렇게 노타리식으로 생긴 게 있습니다. 슬라이드 악스라 그래서 걔를 IVR이라고 합니다. IVR, 인덕션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그래, 예를 들면 유도 전압 조정기라고 합니다. 인덕션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를 유도 전압 조정기, 어떤 전압을 직접 조정하는 방식이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간접 조정하는 방식은 뭐예요? 무효분을 진상을 만들던 지상을 만들어서 무효분을 조정함으로써 뭐 한다는 거야? 전압을 조정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고? 전압을 간접 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효분을 진상으로 만들 거냐, 지상으로 만들 거냐, 이 진지상 운전에서 전압을 높여주기도 하고 전압을 낮춰주기도 하더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간접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래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1번부터 주면 병렬 콘덴서, 얘가 뭐예요? 진상 성분을
진상 무효 전력을 계통에 공급해주는 놈이죠. 진상 능력만을 가지며 병렬 리액터는 진상 능력이 없다. 예, 맞네요. 답 1번은 맞고요. 2번 동기조상기는 조정의 단계가 연속적이죠. 불연속이 아니네요. 연속적이지. 동기조상기가 뭐야? 전동기지. 전동기를 무부하 영역률 운전해서 그냥 회전해서 전압이 떨어졌다. 계통에 전압이 떨어졌다 그러면 과여자에서 뭐예요? 과여자에서 전압을 높여주는 거고, 진상운전하면서 과여자 진상운전하면서 전압을 높여주는 거고, 계통에 전압이 올라가 있다. 너무 높다. 그러면 부족여자하고 지상무효 전력을 계통에 공급함으로써 전압을 조정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하는 것이 동기조상기다. 연속운전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더 있지 않겠습니다. 풀이를 참고하시고요. 자, 25번으로 갑니다. 25번. 조합수조의 설치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조합수조가 뭐예요? 조합수조? 이거죠. 조합수조가. 우리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저수지가 있고 여기에 취수탑을 세워가지고 취수구를 만들고 여기다 압력수로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압력수로를 설치한 다음 압력수로 끝부분에 물이 이만큼 차 있다 그러면 조합수조를 이렇게 뾰족하게 세워놓습니다. 물량이 적겠죠. 그 높이를 얼만큼 물이 차이냐면 이 압력에 가해져 있으니까 여기 물이 이만큼 차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물이 이만큼 차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 압력수로 끝에다가 뭘 다는 거예요? 수압관을 달아서 얘 어떻게 하는 거야? 끝에 터빈 달아주겠죠. 터빈 달고 터빈 위에 발전기를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게 수력발전인데 이 수력발전에서 이 조합수조의 역할이 뭐냐 이거야. 조합수조의 역할이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조합수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런 역할을 합니다. 발전기 축에 당연히 뭐가 달려있겠어? 저쪽 우리 동네에 부하가 달려있겠죠. 이 부하가 갑자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딱 차단이 됐어. 그러면 발전기도 어떻게 해야 돼? 돌지 말아야 되겠죠. 과해자하지 말아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발전기에 기계적으로 그 유효전력을 조절할 수 있는 놈이 누구예요? 터빈이죠. 이 터빈에 안내날개를 닫으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하가 차단됐다. 발전기를 돌리지 말아야 한다. 그럼 터빈을 돌리지 말아야지만 발전기가 안 돌아갈 거 아니야? 그죠? 터빈을 안 돌게 하려면 물량을 줄여버리면 된다. 그래서 안내날개를 확 닫아버리면 물이 갑자기 뭐 하겠어? 거꾸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겠죠. 치고 올라가는데 그냥 얌전하게 올라가면 되는데 얘가 어떻게 수압관을 막 타격을 합니다. 타격하면서 수압관을 파괴시킬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워터 해머링, 습격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습격작용을 완화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조합수조가 물이 갑자기 탁 차단되면 얘가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이 저수지는 습격작용을 완화해 주는 거지. 이렇게 유량을 조절해 주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조합수조다. 그래서 보기를 좀 보시면 1번 유량을 조절합니다. 이렇게 유량을 조절할 것이고 2번 부하 변동시 생기는 습격작용, 워터 해머링 작용을 흡수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압력수로에 미치는 것을 얘가 압력수로거든요. 압력수로에 미치는 것을 제어합니다. 누가? 조합수조가. 4번 흡출관의 보호를 취한다. 흡출관은 어디에 다냐면 터빈의 2차 측에 얘 터빈 돌리고 나면 물을 얼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방수로로 나가겠지? 방수로로 나갈 때 요거를 흡출관이라고 합니다. 흡출관을 설치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 낙차까지도 이용하려고, 방수로 나가는 낙차까지도 이용하려고 뭐를 달아준다? 흡출관을 달아주는데 이 흡출관은 뭐하고 관계없다. 조합수조와는 관계없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자, 26번. 지중전선로가 가공전선로에 비해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지중전선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지중전선로는 가공선에 비해 또 어떠냐? 지중전선로는 가공에 비해서 어떠냐? 그랬어요. 자,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1번부터 보십니다. 경과지 확보가 가공전선로에 비해 쉽다. 이게 뭐야? 경과지가 뭐야? 전선이 지나가는 길을 확보하기가 쉽다. 왜? 우리가 가공이다 그러면 도로가 있다. 양쪽 도로에 전주를 세웁니다. 전주를 세우면 전주는 2단 장주밖에 못해요. 2단. 결국은 뭐야? 이렇게 선이 몇 회선? 3상이 2회선까지밖에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럼 총 양 길이를 다 해도 몇 회선 지나가는 거야? 4회선밖에 못 지나가는 거지. 여기 1회선, 2회선, 3회선, 4회선이 지나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가오라면 4회선인데 얘를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파가지고 관로를 묻든 어떤 터널을 만들면 몇 회선이든지 보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회선 수가 증가되고 경과지 확보가 확실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딱 붙어 있다 그러면 이 전주는 어떻게 해야 돼? 지중을 파갖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지중으로 파갖고 가야 되는데 얘들 뭐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다? 그냥 나 이렇게 돌아갈래? 지중 파갖고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 경과지 확보가 용이하더라. 자,
맞고요. 두 번째, 다회선 설치가 가공전선로에 비해 쉽다. 회선수를 많이 할 수 있다. 회선수를 증가할 수 있다. 세 번째, 외부 기상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중전선로는 지중은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 이상전압, 뇌라든가 비, 바람 어떤 이런 거에 영향을 덜 받더라. 4번에 보시면 송전용량이 가공전선에 비해 크다가 아니라 송전용량은 작습니다. 왜냐하면 지중에 들어가 있으면 뭐가 돼요? 열방산이 잘 안 되죠? 열을 식혀줘야 돼. 그래야지만 허용전류가 커지는데 얘들은 방산이 어렵잖아요. 열을 잘 식히질 못한다. 얘들은 자연에 있으니까 바람에 의해서 열이 잘 식죠. 그래서 송전용량은 얘들이 사실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네. 4번. 자, 27번. 화력발전소의 절탄기의 용도는 뭐냐? 이코노마이저입니다. 영어로 이코노마이저야 뭐예요? 경제성이 있는 어떤 기기야. 절탄기의 용도는 뭐냐 그랬는데요. 우리 화력발전소를 좀 대충 그려보시면 이렇습니다. 27번은 화력발전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큰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있고 여기에 연료를 올려놓고 밑에 불을 지펴줍니다. 불을 지피면 불이 확 타겠죠. 이렇게 확 타면서 그 연기나 재 같은 게 어디 빠져나가야 돼? 어떤 연도로다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겠죠. 연도로다 저쪽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이렇게 연도가 뭐예요? 이거 굴뚝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보일러에 뭐가 있어? 여기 드럼 장치가 있어가지고 물을 여기다 밑에 채우고 얘 드럼 위에는 뭐가 들어가세요? 증기가 이렇게 찹니다. 무슨 소리냐면 얘를 우리 기수분리기라고 해요. 기수분리기를 설치해놓고 이걸 드럼이라고 하고 이 드럼에서 하원관을 설치해서 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보일러 속에서 이렇게 순환시키는 거죠. 순환시키면 불때 있으니까 보일러 관에 들어가 있는 물이 뭐가 되겠어? 물이 증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끝에 나오면 뭐가 되겠어? 증기가 돼서 그 증기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들어온다. 보일러에서 열을 가한다. 그 증기가 기수분리기를 통해서 기수분리기 위해서 뭐를 다시 과열기랑을 설치해서 내가 필요한 온도를 만들어주는 거자. 걔를 터빈으로 보내는 게 보일러다. 이게 발전기 보일러다. 터빈을 돌려서 여기다 뭐 하는 거야? 결국 발전기 달아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연도로 불을 떼고 나서 이 화력이 다 올리나가는 거야. 굴뚝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야? 이 빠져나갈 때 아깝다 이거. 여기다 절탄기를 설치합니다. 중간에 절탄기를 설치해서 그 절탄기에서의 열을 어디 보내야 되냐면 이 급수가 공급돼야 될 거 아니야. 이 급수 공급 때는 여기 드럼으로 급수가 어디선가 공급될 거 아니야. 이 드럼으로 들어가는 물 중간에 여기 뭘 다냐면 급수 가열기를 답니다. 급수 가열기를 달아서 급수를 미리 가열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면 여기에 들어오는 물이 찬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야? 뜨거운 물이 들어오겠지. 뜨거운 물을 들여오게 하면 아무래도 연료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걔를 우리는 절탄기라고 합니다. 절탄기. 이 절탄기는 용도가 뭐라고요?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가열해 주는 거다.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습니다. 1번. 절탄기는 이런 용도로 사용된다. 급수 가열기에 그 열을 공급함으로써 급수를 가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28번으로 갑니다. 저압 배전선의 배전 방식 중 배전 설비가 단순하고 공급 능력이 최대인 경제적 배분 방식이며 220, 380V를 다 사용할 수 있다. 뭐예요? 3상 4선식이죠. 3상 4선식. 예를 들어서 1차 측이 델타다. 그 다음에 2차 측은 Y로 했다. Y로 했으면 Y의 중성점을 어떻게 했어요? 직접 접지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선을 따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차단기 달고 차단기 달아서 중성점을 하나 끌고 오겠죠. 이렇게 접진했겠지만 중성점에 차단기를 달아주는 3상, A상, B상, C상, 3상, 4선이 되는 이런 뭐를 달아놓은 거야? 어떤 부하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12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뉴트럴이죠. A상, B상, C상에 A상과 B상에 부하를 달았다 그러면 몇 볼트 걸려? A상과 B상에 상전압의 누수 3배인 얼마? 380V를 걸 수 있고 B상과 C상에도 몇 볼트를 걸 수 있어요? 380V 부하를 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 B상과 C상, A상과 C상에도 380V가 이렇게 걸리겠죠. 자, 380V가 걸리는데 만약에 부하를 A상과 뉴트럴상에 걸었다. 그러면 얘는 몇 볼트 걸리는 거예요? 220V를 딸 수 있는 이런 3상 4선식을 설치할 수 있는 게 뭐냐? 220, 380V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다. 자, 그 다음 29번으로 갑니다. 29번. 자, 29번은 전격 전압이 66kV인 3상 3선식 송전선로에서
한 선의 리액턴스가 15옴, 17오음일 때 이를 100MVA 기준 환산한 퍼센트 리액턴스는 약 얼마가 되는가요? 그랬어요. 자, 29번 보시면 문제가 이거네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시오. 여기서 퍼센트 임피던스에서 퍼센트 R 플러스 J의 퍼센트 X일 텐데 퍼센트 R은 그 값이 작으니까 무시하고 뭘 구하라는 거야? 퍼센트 X 값을 구하시오. 퍼센트 X 값을 구할 때 어떻게 공식 쓰죠? 우리 2분의 XI 곱하기 100%로 썼을 겁니다. 이때의 전압은 상전압으로서 볼트를 나타내죠. 다시 얘를 더 좀 각변해보자. 어떻게? 2에다가 분모분자에 2를 곱해보자. 분모분자에 2를 곱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뭐 남나? 2에다가 XI가 남나? 이렇게 XI 곱하기 100%이다. 2를 두 개 했으니까 2의 자승분의 얘는 2i다 그러면 px 곱하기 뭐가 되죠? 100%가 됐겠죠. 이게 퍼센트 x 값이다. 자, 이때의 2는 볼트라고 그랬습니다. 이때의 p는 VA, 볼트 암페어입니다. 자, 얘를 킬로볼트로 바꾸고 kVA로 바꾸면 킬로볼트로 바꾸고 kVA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상전압을 성간전압으로 바꾸고 단상을 삼상으로 바꾸면 공식이 이렇게 되죠. 10V 자승분의 px이면서 이때의 전압은 단위가 뭐예요? 킬로볼트. 이때의 p 전력은 얼마? 전격 용량은 kVA가 될 것이다. 이 공식으로부터 뭐 거라는 거야? 퍼센트 x값을 구해보시오 이거죠. 자, 우리 문제에서 보면 10 곱하기 전압이 얼마 줘였어요? 66kV가 줘였지. 그럼 기본 단위가 킬로볼트니까 66의 자승분의 P가 몇 MVA가 주어졌어요? 100MVA가 주어졌네. 100MVA가 주어졌다. 근데 기본은 뭐라 그랬어? KVA가 기본이다. 그러면 10의 몇 승으로? 3승을 곱해야지만 MVA가 뭐가 되는 거야? KVA가 된 거죠. 곱하기 X는 기본 5옴이다. 17오음이 주어졌다. 이거 계산기 누르시면 39.02%가 나옵니다. 약 39%. 다음 몇 번? 2번에 있네. 2번. 자, 그 다음 30번으로 가죠. 자, 30번은 주 변압기 등에서 발생하는 오고도파를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변압기에서 나오는 3조파는 어떻게 줄이죠? 우리 변전소에 가시면 변전소에 1차 측 Y결선돼 있고 2차 측 Y결선돼 있고 이게 뭐예요? 저쪽 전단 변전소에서부터 뭐가 오는 거야? 삼상이 우리 철탑 쳐다보시면 삼상이 날라오잖아. 그 삼상이 날라와서 3차 변전소라고 할까요? 3차 변전소에 Y결선을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속점을 어떻게 해서 직접 접지해놨습니다. 2차 측으로 다시 날아가는 송전선로에 보시면 삼상이 날아갈 거고 여기 철탑이 이렇게 서 있고 중성점을 어떻게 하느냐? 직접 접지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3건선 변압기를 이용해서 3차 측은 델타 결선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델타 결선이 근데 왜 필요한 거냐? 델타 결선에는 전력용 콘덴서 설치하거나 SHR을 설치하거나 등등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얘를 뭐 하는 거야? 조상 설비로 쓸 수 있지만 이 3차 건선인 델타 결선에 만약에 어떤 고조파가 이렇게 들어오더라, 3조파가 들어오더라 그러면 3조파, 얘 단상의 전류죠? 단상의 여자 전류가 됩니다. 단상 여자 전류가 어디에 들어오는 거야? 여기에 들어오고 여기에 들어오면서 얘가 중성선에 뭐 걸러? 3I0라는 큰 전류가 흐르겠죠. 이 전류에서 고조파가 생길 텐데 이 고조파가 1차 측으로 넘어가지 않게 3차 측 델타 결선에서 뭐 하는 거야? 이 3I0를 가둬버리는 거죠. 이렇게 3I0를 가둬놓으면서 1차 측으로 어떤 고조파가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변압기의 델타 결선을 이용해서 3조파를 제거하는 것이고 3조파 제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YY 델타를 쓰면서 델타 결선을 이용한다. 그러면 3조파가 제거된다. 문제에서는 5고조파 제거를 했습니다. 5고조파. 5조파 제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5조파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우리 콘덴서를 예를 들어서 온오프하면 콘덴서를 스위치를 이용해서 온오프하면 잔류전하가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잔류전하에 의해서 도립전류가 나옵니다. 어떤 이상한 전류가 겨나와 그때 도립전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조파를 끌고 나오는데 그 고조파를 제5고조파라고 합니다. 저 고조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직렬 리액터, 시리즈 리액터를 이용해서 5조파를 제거해야 합니다. 5조파 제거는 누가 한다고? 직렬 리액터를 가지고 5조파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 여기 잔류전하가 남아있다는데 이 잔류전하는 없애는 게 좋은 거라 했죠. 그래서 방전 코일을 또 달아줘야 됩니다. 디스차징 코일이라 해서 DC 코일을, 방전 코일을 이렇게 병렬로 설치해주고
리액터는 직렬로 연결해준 직렬 리액터를 설치해서 오조파를 제거하면 됩니다. 몇 번에 있어요? 답 보시면 주 변압기에서 오조파를 제거하는 방법은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시면 전력 콘덴서에 직렬 리액터를 접속한다.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런 것들은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5조파 제거는 누가 한다? 직렬 리액터가 한다. 3조파 제거는 누가 한다? 변압기의 델타 결선이 3조파를 제거해준다. 3조파를 제거하면 1차 측으로 고조파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가지 않는다. 위상차가 없기 때문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자, 31번. 전등만으로 구성된 수용가를 두 군으로 나누어 각 군에 변압기 한 개씩을 설치하며 각 군의 수용가의 총 설비 용량을 30, 50, 각 수용가 수용률을 0.6, 그 다음에 수용가 간 부어등률을 1.2, 변압기의 부등률을 1.3이라고 한다. 이때 고압 관선에 대한 최대 부하는 약 킬로와트, 몇 킬로와트인가의 밑줄, 킬로와트인가의 밑줄. 자,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주 변압기가 있고 주 변압기 2차 측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A군 변압기가 있고 그 다음에 B군의 변압기가 있답니다. 여기에 부하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대? 부하가 각 군의 변압기 한 개씩을 설치하며 각 군의 수용가의 총 설비 용량을 각각 30kW, 50kW랍니다. 여기에 30kW가 있고 여기에 50kW가 있답니다. 각각의 수용량은 각각 0.6, 0.6이랍니다. 이때 수용가 간 부등률, 수용가 간의 부등률은 얼마라고 했냐면 수용가도 지네들끼리 부등률이 적용되는데 수용가 간의 부등률을 여기다 표시했다고 하죠. 얘를 1.2로 하랍니다. 1.2. 자, 그 다음에 변압기 군 간에는 부등률을 1.3으로 하랍니다. 이렇게 부등률로 하면 이때 최대 부하, 여기에 걸리는 최대 부하는 몇 킬로와트냐? 왜 킬로와트를 구하라는 거야? 이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변압기는 용량을, 여기에 이 변압기가 예를 들어서 100kVA짜리다. 100kVA짜리다. 그럼 100kVA에서 변압기 용량이 기본 단위입니다. 100kVA에서 몇 킬로와트 부하의 전력을 공급할 거냐? 이렇게 kVA 단위로 해야 되는데 문제를 이렇게 물어봤어. 여기에 최대 부하는 얼마까지 걸 수 있는데 킬로와트로 답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kVA로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킬로와트를 역률로 나눠주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역률이 주어지더라도 킬로와트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역률로 나누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역률이 주어지더라도 절대 나누면 안 된다. 아시겠죠? 킬로와트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kVA를 구하라 할 때만 이 킬로와트에다가 뭐를 역률로 나눠줘야지만 되는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왜 실기 때 이게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총 킬로와트를 구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구하면 되니까 얘는 보자. 여기부터 볼까요? 부등률식에서 재를 구합니다. 부등률식에서 재를 구하면 됩니다. 부등률은 우리가 공식이 어떻게 되죠? 합성 각수용가라고 할게요. 각수요 최대 전력의 합을 뭘로 나눈 게 부등률이에요? 합성한입니다. 합성한 최대 전력으로 나눠주면 걔가 부등률이다. 결국 합성한 최대 전력이 누구야? 얘를 합성했을 때의 최대 전력이 얼마라고 주어졌을 것 같은데 합성할 때의 최대 전력을 주어졌나요? 합성한 최대 전력 구하라 그랬으니까 부등률로 나눠주면 되겠네. 얘도 킬로와트, 얘도 킬로와트인 것을 부등률로 나눠줘야 얘가 구해지겠지. 다시 쓰면 합성한 최대 전력 킬로와트를 계산하라 했는데 킬로와트는 뭐 분해? 부등률 분해 어떻게 나눠주면 된다는 거야? 각 수용과 최대 전력의 각 수용과 최대 전력의 합을 얘 킬로와트죠. 부등률로 나눠주면 합성한 최대 전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죠. 자, 이 부등률은 얼마가 주어진 거야? 부등률이 얼마가 주어진 거예요? 변압기 간의 부등률로 나눠줘야 되겠지. 얘가 1.3이랍니다. 각 수용과 최대 전력의 합은 각 수용과의 최대 전력을 구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구하면 돼? 각 수용과 최대 전력이 저쪽을 A라고 한다면 30kW가 어떻게 걸려 있어요? 수용률 얼마로? 0.6으로 걸려 있잖아. 그거의 지간의 부등률을 얼마라는 거야? 1.1에 플러스 B쪽, 이쪽의 부하는 얼마짜리가 50kW짜리 설비용량이 있는데 걔의 수용률은 0.6이랍니다. 걔의 부등률은 얼마인 거야? 1.2지. 이것이 합쳐진 합성한 최대 전력 얼마?
킬로와트를 구하시오 이거예요. 이거 계산기 누르시면 얼마가 나오냐? 31킬로와트가 나온답니다. 31킬로와트가 나온답니다. 역률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데 저 역률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만약에 역률이 0.80, 1이라니까 뭐 곱하든지 나누든지 아무 관계없지만 예를 들어서 역률이 0.8, 0.9 주어졌다? 고민을 할 겁니다. 고민하시면 절대 안 된다. 왜? 합성한 최대적 킬로와트를 구하라 그랬는데 킬로와트가 나왔는데 kVA로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역률로 다 나눠갖고 kVA로 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라 그랬어. 지금 여기서 합성한 최대 전력 킬로와트를 구하라 그랬어요. 변압기용량 kVA를 구하시오 그랬을 때만 뭐를 구하는 거라고? 코사인 제타로 이 킬로와트를 나눠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코사인 제타로 나누시면 안 된다. 실기에서는 여기서 필기는 이거 계산기 눌러갖고 30일 나오면 되니까 여기다 1로다 이렇게 했지만 실기에서 예를 들어서 1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kVA하고 킬로와트를 구분할 줄 모르는구나 그러고 바로 오답 처리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1킬로와트다. 자, 답은 3번이고요. 32번. 코로나가 발생하면 전선이 부식된다. 뭐에 의해서 부식되는가? 오존에 의해서 부식됩니다. 답 몇 번? 2번. 33번. 4단자 영수 ABCD가 다음과 같다. 송전선로의 등가 파이 회로를 그림과 같이 하면 Z1의 값은 얼마냐? 그랬어요. Z1의 값은 얼마냐? 보기를 보니까 이렇네요. 우리가 파이형 등가 회로를 해석을 하면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A, B, C, D 값을 구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ES는 A의 A 정수에다가 ER 플러스 B의 IR에서 송전단에서 전압을 얼마를 줘야지만 되고 IS는 C의 ER 플러스 D의 IR로 계산해서 IS를 우리가 송전단에서 수전단에서 내가 필요한 전력과 전압으로 받으려면 송전단에서 전류는 얼마를 줘야 되는지를 알려면 ABCD 선로의 ABCD 4단자 정수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B1 값이 나왔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해봤더니 그 값이 B1이 나온 게 있답니다. B1이 나온 게 있을 때 그건 누구의 정수냐? A 정수냐? 전압 정수냐? 임피던스 정수냐? 어드미턴스 정수냐? 전류 정수냐를 구해라 이 말이야. 그냥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겠네. Z1이 나온답니다. 어떻게 구해보면 4단자 정수 ABCD 중에서 B1 값이 나오는 게 있디야. 그 B1이 나온 게 어떤 정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풀이를 보시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우리 파이형 등가회로는 이렇게 그리네요. Z1이 있고 어떻게 그렸어? 이렇게 Z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Z3겠죠. Z3가 이렇게 있는데 파이형 등가회로라는 건 뭐예요? 좌측에서 보거나 우측에서 보더라도 그 값이 대칭이 돼 있으면 그게 파이형 회로가 되는 거죠. T형 회로는 뭐예요? T형 회로는 양측의 임피던스를 2분의 Z로 하고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어드미턴스가 있어야지만 걔가 T형 회로겠죠. 이런 파이형 회로에서요. 4단자 정수를 구해봐라 이 말이야. 그러면 4단자 정수 A, B, C, D를 구해야지만 뭘 구할 수 있다고? ES, IS를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를 행렬식을 세워야 되는데 행렬식을 어떻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려놓고 다 임피던스 성분이니까 얘가 보세요. Z2라고 했지만 얘는 병렬로 걸려있는 무슨 성분이야 얘가? 어드미턴스 성분이지. 어드미턴스 성분이다.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표기해줘야 돼? 당연히 Z2분의 1로 표기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자 볼까요? A 정수가 무슨 정수야? 전압 정수죠. 전압인 얼마야? 항상 1. 전류는 얼마야? D 정수 1이죠. 여기에 임피던스 B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Z2는 없는 거지. 얼마로 돼 있는 거야? 임피던스는 제로인 거지. 그 다음에 Z2는 뭐예요? 어드미턴스 B라 그랬잖아. 병렬로 걸려있는 어드미턴스 B. 어드미턴스 B가 어떻게 걸리는 거야? Z2분의 1로 이렇게 걸려있는 거죠. 맞아요? 이건 임피던스가 아니라 어드미턴스 성분이라고 지금. Z라고 써놨을 때가 다 임피던스야? 자, 그 다음에 가려서 또 다음에 두 번째 행렬식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 행렬식을 만들 때 어떻게 해? 요거 가리고 요거 가려서 얘가 뭐가 있는 거야? 전압, 전류비는 항상 1이고 임피던스 B는 얼마가 되어 있는 거야? Z1으로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나중에 어드미턴스는 얼마 걸려 있는 거야? 여기에 없잖아. 제로. 이렇게 행렬식을 세우라 이거야. 1, 다음에 제로,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 Z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됐겠죠. 이거 갖고 행렬식 풀어라 이거야. 그러면 이걸 다 풀어봤더니 이렇게 풀어죠. 이거 구해야 되나? 다 풀어봤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야? 풀이를 좀 참고하시면 이렇게 됐답니다. 1 플러스 Z 3분의 Z1 A 정수가 B 정수는 Z1, C 정수는 어떻게 됐대요? Z2분의 1 플러스
Z3분의 1 플러스 Z2, Z3분의 Z1에다가 D정수는 어떻게 됐다? 1 플러스 Z3분의 Z2가 됐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디야. 이 Z1으로 나온 거는 무슨 정수니? 얘가 뭐예요? B정수지? B정수다. 그렇게 답하시면 되겠네요. 답 몇 번에 있는 거예요? 1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헷갈릴 것 같아요. 많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행렬식을 세울 줄 반드시 아셔야 되고, 행렬을 어떻게 푸는 거야?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하면 이거에 플러스를 시켜주면 걔가 A정수가 되는 거죠.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B정수가 되는 거죠. 등등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구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으로 가자. 34번. 34번 보시면 송전전력, 송전거리, 전선의 비중 및 전력손실률의 밑줄. 전력손실률을 우리 K라고 한다면 일정하다고 하면 전선의 단면적 A와 전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요? 전력손실률은 뭐죠? 삼상전력을 송전할 때를 100으로 본다면 거기에 전력손실이 얼만큼 생겼느냐? 이게 전력손실률이죠. 삼상전력을 100을 줬대야. 걔가 100%랍니다. 그때 전력손실이 10이 생겼대야. 그 손실률은 몇 프로인 거예요? 10%인 거지. 그걸 구해라 이 말이야. 자, 우리 피육법으로 가면 100을 지우고 어떻게 할 수 있어? 삼상전력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분의 전력손실은 삼상에서 3I 자승 R인가요? 자, 그러면 II 두 개 지워주면 루트 3 V 코사인 자승 세타 분의 뭐가 남아요? 3IR이 남나? 다시 분모 분자에 루트 3 V 코사인 세타 이거 자승이 들어갔어? 분모에도 루트 3 V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루트 3 곱하면 3이 되는 거죠. 3 이렇게 지워질 수 있나요? VV 코사인 하면 분모는 어떻게 남어? V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가 되고 분자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얘가 뭐야? 전력 P잖아. 에다가 뭐만 남어? R만 남겠네. 아하, 전력 손실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남는다. 근데 전압과 뭘 비를 물어봤어요? 단면적을 물어봤네. 그럼 다시 또 구해야지. V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P에다가 R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로 전선의 고유정에다가 단면적 A분의 길이 L을 곱해주면 걔가 R 값이죠. 그럼 A와 전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얘네 둘은 무슨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서로 비례하는 거야? 반비례지. V자승에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네. 몇 번? 3번에 있네요. 3번. 자, 그 다음 35번으로 갑니다. 통신선과 병행인 60Hz 3상 1회선 송전선의 일선지락으로 110A 어쩌고저쩌고 쭉 물어보면서 두 번째 줄에 전자유도전압을 물어봤습니다. 전자유도전압의 크기 공식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네. 35번. 고장이 발생을 하면 송전선으로부터 통신선에 전자유도전압을 발생시키는데 그 전자유도전압의 크기 2를 구하시오. j2의 오메가 ml의 3I0만큼의 뭐를? 전자유도전압을 송전선에서 통신선에 유도합니다. 당연히 마이너스가 들어가야죠. 어떤 방향성이 있으니까 방향은 벡터적으로 보면 반대로 유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j2의 오메가는 얼마예요? 2파이 f 곱하기 m이 상호 인덕턴스인데 상호 인덕턴스가 얼마 주어졌어요? 0.05가 주어졌네요. 0.05가 주어졌고요. 곱하기 이 m이라는 게 지금 단위를 보시면 몇 미리로 되어 있어요? 미리 헬리 파 킬로미터로 되어 있잖아. 근데 볼트를 구하라 했으니 기본 단위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도 뭘로 바꿔줘야 돼? 미리 헬리로 바꿔줘야 돼요. 10의 몇 승? 마이너스 3승. 곱하기 길이는 얼마로 해서 병행한 길이가 55km, 55km 곱하기 킬로미터입니다. 55km 곱하기 3 곱하기 I0가 얼마인 거예요? 여자 전류, 영상 전류가 얼마인 거야? 영상 전류의 크기가 안 주어졌나요? 일선지락으로 110A의 영상 전류가 오르고 있답니다. 110A를 곱해주시면 그 크기가 나오더라. 얼마? 342V가 나온답니다. 다음 몇 번? 3번. 36번. 다음 중 송전선로에 사용하는 애자의 특성으로 나빠지는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자, 애자는 어디에 달려있죠? 우리 철탑암에 이렇게 달려서 자연에 항상 노출되어 있죠? 얘 애자를 크게 좀 확대해서 그려보시면 애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야 다음 거에 애자에도 이렇게 봉이 있어야 또 여기다 구멍을 파서 이렇게 또 체계를 하겠죠. 서로 이렇게 애자가 되어 있는데 이 애자는 뭘로 되어 있어요? 사기로 되어 있죠. 애자. 흙을 어떻게 한 거야? 소성한 거야. 구운 거란 말이야.
분애자야. 그러니까 우리 사기 그릇이야. 사기 그릇에다가 이 쇠를 어떻게 붙여? 붙일 방법이 어떻게 돼요? 공구리 쳐야지. 여기다가 이렇게 공구리 칩니다. 여기도 공구리 칩니다. 쇠에다가 이렇게 공구리 쳐놓은 거야. 자, 그런데 이건 자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뜨거웠다가 비두었다가 뭐 이런 작용들을 하겠죠. 자, 보기를 보면 1번 각 애자 각 부분의 열팽창이 상이해지면 열이 가해졌다가 식었다가 비가 와서 또 식었다가 뜨거워졌다가 막 이렇게 하면 콘크리트가 뭐가 되죠? 풍화작용을 일으키지. 그러면서 이 나중에 쇠가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애자 각 부분의 열팽창이 상해지면 애자의 특성이 당연히 나빠지겠죠. 자, 3번에 보시면 보기 3번에 보시면 누설절비에 의한 편열. 여기에 전선을 매달아놨으니 그 전선에 의해서 얘 저항값이 작다면 애자의 저항이 작다면 여기에 뭐가 되겠어요? 먼지 않고 이러면 누설전류가 생기겠죠. 이 누설전류에 의해서 편열이 생긴다. 맞습니다. 네 번째 시멘트의 화학팽창 및 동결팽창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팽창하고 동결팽창하면 화학적으로 팽창하고 얼었다 추웠다 이걸 되풀이하면 얘가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안 된다. 당연히 애자 특성이 나빠질 것이다. 2번에 보시면 전선상환의 유도장애는 애자 특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답 2번. 자, 37번으로 갑니다. 37번은 공통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의 배전선로의 빗줄. 배전선로 보호 방식이 있는데 배전선로 보호 방식 중에서 그 방법이 틀린 것을 찾으랍니다. 보호협조가 잘못된 거, 적합한 배열은? 보호계조가 가장 적합한 배열을 찾으라네. 적합한 배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서브스테이션, 우리 변전소가 있으면 변전소로부터 배전선로를 끌고 나오겠죠. 변전선을 끌고 나오면서 변전소 맨 앞, 당연히 변전소 안에는 CB라는 차단기가 있겠죠. 차단기가 있습니다. 고장을 제거해야 되니까. 자, 이런 변전소가 있는데 여기서 배전선을 끌고 나오면 배전선 보호 방식은 첫 번째 니크로저라는 걸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섹셔널 라이저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라인 퓨즈를 설치하는데 얘가 뭐냐? 우리 변압기 1차 측에 보면 COS 달려있죠. COS를 우리가 이렇게 달아놓고 서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하고 있는 방식이 직렬로 이런 순서대로 돼야지. 만약에 이 순서를 어긴다 그러면 여기다가 R 니크로저 하나 더 달 수는 있어요. 섹셔널 라이저 하나 더 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는 달 수 있지만 직렬로 이런 순서를 안 지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얘가 거꾸로 와 있고 얘가 이쪽으로 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보시면 4번에 보시면 R, S, F 퓨즈 R 니크로저, 섹셔널 라이저, 퓨즈 순서대로 있는 답이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8번으로 가겠습니다. 모선 보호에 사용되는 계전 방식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 모선이라는 게 뭐예요? 중요한 변압기가 있다. 1차 측에서 전력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변압기에 전압을 변압해서 승합하거나 강압해서 다시 어떻게 해주는 거야? 모선을 설치하고 모선으로부터 송전선로를 이렇게 배전선로를 이렇게 설치해준다. 배전선로 더 빼내고 싶어? 그럼 이렇게 설치해주는 게 이게 모선입니다. 이 중요한 모선이죠. 왜? 얘 모선이 고장이 나버리면 모든 배전선로에 전원이 다 죽어버리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모선은 반드시 보호해야 되는데 그 모선 보호에 사용되는 계전 방식이 아닌 것을 찾으랍니다. 얘는 전류의 차를 가지고 하는 CT를 달아줘서 뭐 하는 거야? 모선을 보호하고 있는데 모선 보호 방식은 그 풀이를 좀 참고하시면 전류차동, 전압차동, 위상비교, 환상모선, 방향거리 계전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선택접지 계전 방식은 답이 안 된다. 선택접지는 뭐예요? 다회선 선로에서의 만약에 2회선 송전하고 있더라. 이렇게 2회선 송전하고 있는 다회선 선로에서의 각각의 SGR 그래 선택 셀렉티브 그라운드 릴레이를 달아서 각상에 달아서 요상하고 요상이 고장났다 그러면 선택을 해서 요상만 차단하는 게 SGR입니다. 그래서 선택 접지 계전기는 여기에 설치되지 않는다. 얘는 어디서 설치하는 거로? 다회선 선로에서 설치하는 것이다. 모선에는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다. 답 1번이고요. 39번. 다음 중 부하 전류의 차단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그런데 차단기가 39번은 차단기가 고장 전류 차단하죠. 고장 전류 차단합니다. 자, 그 다음 부하 전류는 누가 차단기라든가 누가 OS라든가 이런 거 갖고 부하 전류를 온오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부하 전류를 차단하는 건 아니지. 부하 전류는 뭐 하는 거예요? 투입하거나 개방하거나 이게 부하 전류를 어떻게 하는 거야? 투입하고 개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차단할 필요는 없는 거죠. 부하 전류는 고장 전류를 차단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DS라는 놈이 하나 있는데 이 DS는 무부하 전류만 뭐 할 수 있어요? 무부하 전류만
개방하고 폐로 할 수 있습니다. 개방과 폐로 할 수 있다. 뭐만 DS는 소장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우리가 만약 부하전류를 온오프 했다 DS 갖고 그러면 소장치가 없기 때문에 아크가 딸려나오면서 저한테 유해를 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DS는 반드시 무부하 시에만 뭐 해야 된다? 전류를 온오프 시켜야 된다. 개방하고 폐로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고요. 자, 40번으로 가시면 삼상삼선식 배전선로에서 삼상삼선식 선로에서 수전단 전압 VR이 리시브 전압이 6600V, 역률이 80%, 전격 전류가 50A의 삼상평형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선로의 리액턴스 R 값을 선로의 저항은 R을 3옴, X를 4옴이라고 할 때 송전단의 전압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송전단이 있답니다. 송전단이 있고 배전 선로가 있는데 이 선로에 부하가 달려있는데 이 부하의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이고요. 그 다음에 전격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 전격 전류 I 값이 얼마? 50A가 흐르고 있고 그 다음 이 선로의 R 값은 다 해서 3옴, X 값은 4옴이랍니다. 수전단 전압은 6600V랍니다. VR 값이 6600V다. 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하를 사용하면 부하 전류가 흐르면서 선로의 임피던스와 뭐를 일으켜요? 전압을 강화시켜버리지. 전압 강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 전압 강화에다가 수전단 전압을 플러스해주면 걔가 뭐가 되겠어? 송전단 전압이 되겠지. 송전단 전압은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수전단 전압 6600V 받았어? 그러면 그 전압 강화를 더해주면 송전단 전압 구할 수 있을걸? 이거죠. 그죠? VR에다가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전압 강화는 선로의 임피던스에다가 부하 전류를 곱해주면 송전단 전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전단 전압에다가 선로의 R 플러스 J의 X 값에다가 전류 I에 뭐야 얘는 지상 전류가 흐르고 있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인 지상 전류를 곱해주면 걔가 전압 강합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걔가 전압 강합니다. 그래서 실수는 실수, 허수는 허수대로 묶어주고 허수는 실수보다 너무나 그 값이 작기 때문에 버린다면 VR 플러스 전압 강화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3상이라 그랬으니까 루트 3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인 뭐만 남는다? 실수값만 가지고 전압 강화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야. 그러면 수전단 전압이 6600V이니 볼트 플러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루트 3에다가 전류 I가 몇 암페야? 50A에다가 R 값이 얼마예요? 3옴 곱하기 역률이 0.8 플러스 X 값이 얼마야? 4옴에다가 곱하기 사인 세타 무효분이 얼마? 0.6이다. 이거 계산기 누르셔라 이 말이야. 그러면 7016V가 나온답니다. 7016V가 나올 것이다. 7016V를 가했는데 전압 강화 때문에 6600밖에 수전을 못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13년 3회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